우리 엄마는 내 피부치고 장모는 남인데 내가 왜 생돈 100만 원을 대야 해. 실명 위기인 장모를 외면하고 지 어미 크루즈엔 500만 원을 턱턱 쏘며 천륜을 저버린 남편의 끔찍한 배신. 그 잘난 핏줄끼리 여행을 떠난 사이 저는 아파트를 통째로 팔아치우고 놈을 완벽하게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친정 엄마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인정에서 친구분들과 화투를 치실 시간인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이고 애미야, 내 눈이 왜 이러냐. 눈이 좀 이상한데 별거 아니겠지? 아침부터 갑자기 오른쪽 눈에 번개 치는 것 마냥 번쩍번쩍 불이 나더니만 지금은 까만 점들이 똥파리 떼처럼 둥둥 떠서 내 눈앞을 막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야. 시야 한쪽은 꼭 시커먼 커튼을 쳐놓은 것 마냥 흐리멍덩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이 갑자기 멀어버릴까봐 덜컥 겁이 나서 큰딸한테 전화했다. 목소리가 자꾸 떨리네. 별거 아니라는 말과 달리 엄마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한쪽 눈에 번쩍이는 불빛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까만 점들이 날아다니고 시야 한쪽이 두꺼운 커튼을 내린 것처럼 까맣게 변했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하얗게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증상이 얼마나 무섭고 급한 병인지 저도 텔레비전 건강 프로에서 봐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거 눈 안에 망막이 떨어지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당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대충 옷만 챙겨 입고 꼼짝 말고 집에서 딱 기다려요. 제가 지금 바로 택시 타고 갈 테니까요. 저는 겉옷만 대충 걸쳐 입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가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접수를 하고 사람으로 붐비는 검사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제 손을 덜덜 떨면서 꼭 잡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아프단 소리 한 번 안 하던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검사 결과는 피를 말리는 기다림 끝에 그날 저녁 늦게서야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의 눈 안쪽 망막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다음 날 오전 첫 수술로 당장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과 함께요. 그리고 원무과 직원은 수술의약은 선납금으로 100만 원을 내일 아침까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일단 엄마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소파에 앉아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엄마 눈이 갑자기 잘못돼서 당장 내일 아침에 망막 수술해야 한대요. 당장 내일 아침까지 병원 원무과에 낼 수술비 100만 원이 필요해요. 선납금부터 먼저 내야 수술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은 풀던 넥타이를 소파에 확 집어 던지면서 저를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뭐? 망막?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게 뭐 당장 오늘 내일 죽고 사는 대단한 큰 병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사람 피 말리게 급하다고 밤중에 사람 피곤하게 난리야. 늙으면 원래 다 눈 침침해지고 안 보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노인네들 조금만 아프면 쪼르르 큰 병원 달려가서 응급이라고 호들갑 떠는 거 하루 이틀 봐. 응급실 문턱 밟았다고 무조건 다 진짜 응급인 줄 알아. 의사들이 비싼 병원비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다고. 여보, 당신 지금 사위로서 장모님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엄마 수술 안 하면 평생 앞 못 보는 장님 될 수도 있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장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수습 안 하면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한대. 당신은 나와 2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어떻게 장모님 면전에 대고 그딴 모진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아니 장모님은 다 늙도록 병원비 보탰을 실비보험 하나 안 들어놓고 평소에 대체 뭐 하셨어? 늙으면 몸뚱이 여기저기 고장 날 텐데 한 달에 몇만 원 안 하는 싼 보험이라도 하나 딱 들어놓으셨어야지. 이제 와서 왜 뜬금없이 아무 죄도 없는 나한테 생돈을 내놓으라고 밤중에 생난리야? 내가 무슨 은행에서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알아. 우리 집에 당장 남는 돈 10원 한 장 없는 거 당신도 뻔히 알잖아. 매달 들어가는 뻔한 생활비에 집 대출금 이자 갚는 것도 허리가 부러지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100만 원이 뚝 떨어져? 저는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누르며 숨을 한번 깊게 골랐어요. 우리 엄마 보험 있어. 젊었을 때부터 다달이 꼬박꼬박 붙는 생명보험 있다고. 근데 큰 병원 규정상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선납금이 무조건 먼저 필요하다고 하잖아. 나중에 수술 잘 끝나고 퇴원할 때 보험사에 청구해서 정산하면 다 돌려받는 돈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당장 내일 아침까지 원무과에 수납할 100만 원이 없어서 당신한테 자존심 굽히고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탁자 위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신경질적으로 확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 말고 띠링하고 울리는 자기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액정 화면에는 신우이 은지의 이름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문자를 확인하더니 손가락으로 빠르게 답장을 쳤어요. 그러고는 저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더군요. 아이고, 우리 은지가 벌써부터 면세점에서 살 화장품이랑 영양제 목록을 싹 보내왔네. 이번에 엄마 모시고 나랑 셋이서 크루즈 갈 때 은지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줘야 하나 싶었는데 기집애도 참. 저는 그 한가로운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님 크루즈 여행 가시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당장 10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엄마 눈부터 수술해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당신들 여행 경비를 따지든 명품 가방을 따지든 하자고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탁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휙 돌려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아, 시끄러워. 내일 당장 처제들이랑 처남한테 싹 다 연락해서 당장 돈 거드라고 해. 왜 맨날 당신이 큰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 혼자서만 덤터기를 쓰고 나한테 손을 벌려. 밑으로 사지 멀쩡히 살아있는 형제가 셋이나 되는데 왜 당신이 혼자서 장모님 병원비를 다 독박을 쓰냐고. 동생들 보고 십시일반 돈 좀 모아서 당장 병원비 내라고 해. 나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더 이상 나 피곤하게 수술비 얘기 꺼내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안방으로 나가. 더 이상은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불 꺼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꼭 닫고 서서 캄캄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꿀꺽 삼켰습니다. 25년 부부로 살면서 저 매정한 인간한테 이런 가시돋친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는데도 그날따라 유독 가슴 한가운데가 시퍼런 작두칼로 뚝 끊겨 나가는 것처럼 끔찍하고 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를 악착같이 빼버린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방 서랍장 맨 밑바닥 깊숙한 곳, 낡은 주머니 안에 고이 모셔둔 금반지 2개도 함께 꺼냈어요. 제가 25 다운 나이에 시집갈 때 친정엄마가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밤낮으로 나물 팔아 모은 돈으로 손수 제 손에 끼워주셨던 눈물 뱀 반지들이었어요. 다음날 금요일 아침 병원으로 가기 전 동네에서 제일 일찍 문을 여는 금은방에 들러 그 소중한 반지들을 모조리 팔아치웠습니다. 엄마의 붉은 피땀이 서린 그 돈을 쥐고 원무과에 달려가 수술비 선납금을 냈죠.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나온 병원 침대에서도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연거푸 3번이나 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다 늙어 빠진 나 때문에 큰딸인 네가 참 고생이 너무 많다. 그 깐깐하고 매정한 서방 눈치 보면서 수술비 돈 구하느라 내 속이 얼마나 숯검정처럼 까맣게 탔겠누. 늙으면 벽에 똥칠하기 전에 콱 죽어야지. 이 늙은이가 눈까지 멀어서 자식 앞길에 무거운 짐만 되는구나. 혹시나 사위가 나 수술하는 거 알고 집에서 역정내고 너한테 짜증낸 거 아니야? 병원비 100만 원은 내가 퇴원해서 폐지라도 주어서라도 나중에 꼭 다 갚으마. 엄마, 제발 내 억장 무너지는 그런 가슴 찢어지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나 서방 눈치 하나도 안 받고 그 인간 주머니에서 돈 10원 한 장 뺏어 쓴 거 없어. 내 친한 친구한테 사정 얘기하고 잠깐 융통해서 빌린 거니까 당신 사위 눈치 볼 거 쥐뿔도 없다고. 수술비 걱정일랑 아예 쓰레기통에 꽉꽉 접어 던져버리고 당장 수술 부위나 덧나지 않게 잘 아물 생각만 해. 무조건 밥 잘 먹고 빨리 나아서 꼿꼿하게 내 손잡고 퇴원할 생각만 하라고 알았지. 그 퉁명스러운 모진 말이 제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내 눈물 뺀 반지를 팔아치웠다는 말, 남편이 매몰차게 돈 없다고 소리치며 거절했다는 말, 더 하고 싶은 서러운 말들은 꾹꾹 눌러서 가슴 밑바닥에 감췄어요. 수면제를 맞은 엄마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뼈마디가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거실 식탁 위에는 그 사람이 업무용으로 쓰는 서브용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충전기에 꽂혀 있던 캄캄한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지면서 은행 알림 문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평소엔 남편 핸드폰을 훔쳐볼 생각조차 없었는데 화면에 뜬 숫자가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확 갔어요. 은행 앱에서 온 실시간 송금 완료 확인 문자였습니다. 수신인 이름 송금액.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500만 원. 눈을 벅벅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틀림없는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덜컥 내려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들어 알림 내용을 다시 꼼꼼히 읽었어요.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절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송금 금액 500만 원, 송금 시간 오늘 오후 2시 30분. 제가 금은방에서 피눈물 흘리며 친정엄마의 반지를 팔아치우고 병원비를 내던 바로 그 끔찍한 시각. 그 짐승 같은 인간이 자기 친어머니 통장 계좌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콧노래 부르며 보낸 거였어요. 그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띡띡 누르고 들어온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부엌에 조용히 유령처럼 서 있었고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은지 휘파람까지 불며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생수를 꺼냈어요. 저는 등 뒤에 숨기고 있던 그 사람의 핸드폰을 낚아채서 식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습니다. 당신, 오늘 낮에 당신 어머니 계좌로 500만 원이나 보냈어?
어젯밤 나한테는 집에 굴러다니는 돈 10원 한 푼 없다고 소리치던 당신이 이 50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보낸 건지 당장 내 눈앞에서 똑바로 설명해봐. 그 사람이 마시던 물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들켜서 당황해서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더군요. 아, 그거 나 내일 모레 어머니랑 은지 데리고 칠순 기념 호화 크루즈 여행 가잖아.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기왕 큰맘 먹고 비싼 해외 나가시는데 맏아들로서 우리 여행 용돈 넉넉하게 챙겨야지. 돈 없어서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어서 다니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뭐, 당신들 크루즈 여행 용돈이 500만 원이라고? 거기가 무슨 바닥에 금가루를 뿌려놨길래 노인네 용돈이 500이나 필요해. 당장 내일 모레 당신이랑 시누이랑 어머님 셋이서 희희낙낙 해외여행 가셔서 쓰실 용돈으로는 500만 원씩이나 턱턱 아낌없이 보내면서 우리 엄마 평생 앞을 못 볼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수술비 100만 원은 아까워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질렀어. 당신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거기서 은지랑 같이 명품 가방도 하나 번듯한 거 사고 싶으시다잖아. 나도 이참에 명품 셔츠 하나 살 거고. 늙은 어머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 가시는데 아들이 기분 좋게 팍팍 좀 챙겨드리는 거야. 내 친어머니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번 내 돈으로 챙기는 게 그렇게 감옥 갈 죽을 죄를 진 거야?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여행 경비 좀 보태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남편한테 눈을 쌍심지를 켜고 사람을 생도둑놈 취급하고 난리야. 저는 짐승처럼 악을 쓰며 소리치고 싶은 걸 이 악물고 참고 목소리를 얼음장처럼 낮게 깔았습니다. 어젯밤 내가 당신한테 엄마 수술비 100만 원만 제발 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을 때 당신 뭘 했어? 우리 엄마 평생 앞 못 보는 장님 될지도 모른다고 엉엉 울 때 당신은 돈 없다고 동생들한테 구걸하라고 소리쳤잖아. 그때 당신이 피눈물 흘리는 내 면전에 대고 얼마나 모진 소리를 쏟아냈는지 똑똑히 기억 안 나? 당신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짐승도 지짝한테 이렇게 모질게는 안 해. 그 사람 입꼬리가 기분 나쁘게 살짝 내려가더니 이내 저를 비웃듯이 픽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야, 지금 상황이 그게 어떻게 같아? 당신네 처가가 어떻게 우리 엄마랑 급이 같냐고. 우리 엄마는 내 핏줄이고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넣고 온갖 고생하며 길러준 하나뿐인 내 피부치야. 솔직히 까놓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서 당신네 처가가 나한테 무슨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어? 나한테 처가는 촌수도 없는 생판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그 노인네한테 내 금쪽 같은 생돈을 갖다 바쳐?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말이 남편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육중한 철문이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 인간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억울해서 피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밖으로 나지 않았고요. 그냥 식탁 앞에 오만하게 서 있는 그 사람 얼굴을 찬찬히 아주 오랫동안 한번 쳐다봤습니다. 내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쳐 25년을 지긋지긋하게 같이 살아온 남편의 얼굴. 이제는 더 이상 부부로서 낯설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족처럼 애틋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냥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철저한 원수 같은 타인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굳게 닫힌 장롱문을 활짝 열고 겨울 옷가지가 잔뜩 쌓인 맨 안쪽 칸 깊숙한 곳에서 띠빠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분노로 손이 덜덜 떨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제 손은 놀랍도록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친 폭풍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바다처럼 마음이 무섭도록 평온했어요. 그 누렇게 바랜 봉투 안에 도대체 무슨 종이가 들어있는지 저는 지옥 같았던 지난 10년이라는 끔찍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안방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낡은 봉투 안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반듯하게 접힌 채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고하며 주인의 손길을 기다려온 것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침대 끝에 앉아 그걸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법무법인의 시퍼런 공증 도장이 찍힌 자리에 그 사람의 휘갈겨 쓴 서명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당시 빚쟁이들에게 쫓겨 급하게 쓴 것 치고는 마치 제 목을 죄는 밧줄처럼 아주 또렷하고도 날카로운 글씨였습니다. 이 서류에 얽힌 지독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 동의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크게 벌인 건 우리가 결혼한 지 7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10년 넘게 잘 다니던 번듯한 대기업을 하루아침에 때려치우더니 거래처 사람들과 동업으로 건설 자재 사업을 시작하겠다더군요. 저는 시작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며 그 사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서 그래. 우리 아직 모아둔 돈도 없고 애들도 어린데 이렇게 무리해서 크게 시작하는 게 정말 맞는 거야? 동업이라는 게 원래 형제간에도 끝이 안 좋다는 말 못 들었어? 제발 회사 그만두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거울을 보며 출근 넥타이를 고쳐매면서 한심하다는 듯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유, 당신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하나도 몰라서 그래. 이쪽 업계가 지금 얼마나 돈이 굴러다니는 노다지인지 당신이 알기나 해?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고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뭘 안다고 아침부터 자꾸 재수없게 초를 치고 난리야.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모르면 제발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뭔가를 말하면 무식한 여자는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무시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결국 큰일이 터진 건 사업 시작 2년도 채 안 돼서였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던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몽땅 빼돌려 해외로 야반도주를 했고 엎친 데 덤친 격으로 억대의 세금 체납 문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된 모든 은행 통장이 하루아침에 빨간 줄이 가며 전부 압류되어 묶여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집까지 당장 경매로 넘어가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오만하고 기고만장하던 사람의 얼굴이 처음으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걸 봤습니다. 자존심 빼면 시체라던 그 사람이 결국 염치도 없이 제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더군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사람을 잘못 믿어서 정말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당장 이 집이 빚잔치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장녀인 제 마누라랑 애들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실 겁니까? 제가 나중에 꼭 10배, 20배로 평생 모시며 갚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폐암 투병 중이라 기력이 많이 편찮으셨는데도 사위의 비굴한 구걸을 끝까지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아버지는 저를 따로 조용한 찻집으로 부르셨어요. 작은 방에 둘이 마주 앉았는데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주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저 못난 놈 빚을 갚아주고 이 집을 지켜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나도 내어주는 조건이 하나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내 피 같은 돈을 저 녀석 밑빠진 독에 아무 안전장치 없이 그냥 부어줄 수는 없지 않겠니? 무슨 조건이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할게요. 제발 저희 식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무조건 내 명의로 당장 돌려놔라. 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서류로 못 박아둬야 해. 나중에 저놈이 또 허튼 수작을 부려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딸 자식만큼은 절대 길바닥에 나앉으면 안 되니까. 저는 아버지의 그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단박에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위가 미워서 이런 깐깐한 제안을 하신 게 아니라 오로지 못난 딸이 불행해질까봐 걱정되셨던 거죠. 그 벼랑 끝 위기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사위의 얄팍하고 이기적인 밑바닥을 꿰뚫어보고 10년 뒤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에 이 조건에 대해 펄쩍 뛰며 버텼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알량한 허세를 부리며 어깨를 펴고 앉아 뻔뻔하게 말했죠.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부 사이에 그런 치사한 서류까지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한 집안의 번듯한 가장인데 제 체면이라는 게 있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고 계시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복의 사위, 그놈의 잘난 체면은 자니가 진 빚부터 내복 벗어 다 갚고 나서 챙기게나. 지금 내 딸과 핏덩이 손주들이 한겨울에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자네 그 하찮은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이 서류에 도장 찍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내 딸이랑 이혼 서류부터 챙겨오게. 아버지의 서슬 퍼런 불호령 한마디에 그 사람의 어깨가 순식간에 푹 꺾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마지못해 굴복하고 공증 서류에 제 손으로 서명을 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이 집은 아내의 고유한 재산이며 취득 자금 전액이 처가 쪽에서 나온 것이므로 남편은 이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공증 사무소에서 무거운 도장까지 쾅쾅 찍고 나서 그 사람은 사인을 마치고 저에게 비겁하게 입을 삐죽거리며 속삭였어요. 에이 참,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평생 살 집인데 명의가 당신 이름이면 어떻고 내 이름이면 어때? 당신 이름으로 해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깔끔하고 좋지 뭐. 나중에 다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냥 장인어른 노여움 풀어드리고 기분 맞춰드리려고 쓰는 형식적인 종이 쪼가리야. 그냥 형식일 뿐이라고. 저는 그때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그 서류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기가 사인한 그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당장 숨통이 트이고 급한 불이 꺼지면 과거에 찌질하고 비굴했던 기억은 뇌에서 지워버리는 법이니까요. 그 집도 자기가 구걸하며 찍었던 서명도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바다 같은 은혜도 싹 잊었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을 때도 그 사람은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내내 주식창만 들여다보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올 때만 잠깐 곡소리를 내며 세상 슬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날의 기억과 그 서류의 무게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정성껏 접어 봉투에 넣으면서 빳빳한 등기권리증도 함께 꺼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 이름 칸에는 남편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이 집은 법적으로 온전히 제 것이었고 그 사람은 그걸 그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아내 명의의 꼼수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마침 2달 전부터 이 집을 동네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돈 좀 모였다고 남들 보란 듯이 더 넓고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며 성화를 부려서 내놨는데 다행히 아직 계약이 안 된 채로 남아 있었죠. 그 사람은 벌써 혼자 새집 구경을 다니며 잔뜩 들떠서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해댔습니다. 여보, 새로 이사갈 집에는 무조건 내 전용 서재가 따로 있어야 해. 주차장도 적어도 차 2대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넓은 곳이어야 하고 말이야. 그래, 당신 좋을 대로 넓은 데로 찾아봐. 아니, 당신은 이사 간다는데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 매일 밥하는 부엌 인테리어라도 좀 꼼꼼하게 봐야 할 거 아니야. 응, 그건 나중에 천천히 봐도 돼. 지금은 별로 이사할 생각이 없네. 저는 그때마다 짧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하고 대충 상황을 넘겼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으로는 남편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냉혹하고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오늘 눈물 어린 제 금반지를 팔아 엄마의 수술비를 낸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가고 저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2손을 모으고 초조하게 덜덜 떨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적막한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짧게 지징하고 울렸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어요. 엄마 수술이 무사히 들어갔는지 묻는 걱정 문자인 줄 알고 황급히 열어본 순간 저는 헛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일 토요일 아침에 나랑 어머니랑 은지 셋이 크루즈 타러 공항 갈 때 당신 차도 따로 몰고 나와. 우리 셋 다 캐리어가 커서 내 차 트렁크 하나로는 짐 싣기 모자라니까 당신이 뒤따라오면서 짐도 좀 싣고 우리 배웅 좀 해. 늦지 않게 아침 일찍 차 대기시키고 준비하고 있어. 저는 문자를 읽고 허탈해진 핸드폰을 무릎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는 여전히 수술 중이라는 시뻘건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나를 낳아준 내 엄마가 앞을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저 안에서 배를 가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모가 지금 사경을 헤매며 수술 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 크루즈 여행 가는데 짐차 노릇이나 하라는 기가 막힌 문자를 먼저 뻔뻔하게 꺼낸 거였어요. 그 인간에게 내 엄마의 목숨은 자기 식구들의 편안한 크루즈 여행길보다 못한 쓰레기 취급이었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딱 2글자면 충분했어요. 알았어. 답장을 보내고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그 낡은 서류 봉투를 찔러 넣었습니다. 내 이름이 박힌 빳빳한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도 잊지 않고 함께 챙겼고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어요. 지금 당장 서두를 것도 없고 악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 공항 픽업까지는 아직 하루라는 귀중한 시간이 더 남아 있었고 그들을 비행기에 실어보내고 나서 부동산으로 달려갈 저한테는 그 하루면 모든 복수를 끝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았거든요. 결전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눈 수술을 마친 친정엄마는 아직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눈을 칭칭 감고
누워 계시는데 우리 집 안방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신바람 나는 콧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 출근할 때는 대충 고양이 세수만 하고 나가면서 오늘따라 욕실에서 1시간이 넘게 거울을 보며 꼼꼼하게 면도를 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더니 바스락거리는 새 셔츠를 꺼내 입더군요.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호화 크루즈 여행을 즐기겠다고 일부러 백화점에서 비싼 돈을 주고 새로 산 명품 셔츠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부엌에 서서 도마에 칼질하며 아침상을 차리면서 짐을 싸며 잔뜩 들뜬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섭섭한 티를 내지도 않고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 오늘 아침 일찍 나가야 해. 우리 어머니랑 은지 픽업해서 공항까지 가야 하니까 서둘러. 알았어. 밥상 다 차렸으니까 밥 먹고 나가. 아침 밥은 됐어. 시간 없어. 어서 대충 치우고 빨리 옷이나 입고 당신 차 키 챙겨서 나와. 내 차에 어머니랑 은지 짐까지 다 실으면 꽉 차니까 당신이 뒤에서 당신 차 몰고 공항까지 따라와. 그 사람이 빵빵하게 짐이 들어찬 커다란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횡하니 먼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려둔 아침 밥상을 한 숟갈도 뜨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조용히 코트를 걸치고 제 차 키를 챙겨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랑 시댁 식구 셋이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명색이 며느리로서 공항 배웅은 해야 했으니까요. 25년 동안 노예처럼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도 질긴 거였습니다. 그 사람의 으리으리한 차가 앞장서고 저는 제 차를 몰고 그 뒤를 따라 시누이 은지의 아파트 앞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잔뜩 멋을 부리고 기다리고 있던 시누이는 한눈에 봐도 택도 안 뗀 비싼 새 가방과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 차 뒷좌석에 짐을 싣고 올라탄 시누이가 옆에 주차된 제 차를 보더니 창문을 직 내리고는 핸드폰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머 언니, 나 이번에 면세점에서 이 가방이랑 선글라스 사려고요. 어때요, 예쁘죠? 오빠가 나 크루즈 가서 예쁜 거 사라고 여행 용돈을 어찌나 넉넉히 챙겨줬는지 몰라요. 우리 오빠 진짜 최고지 않아요? 내가 엄마 것도 명품으로 하나 쫙 뽑아드리려고요. 시누이가 들이민 핸드폰 화면에 번쩍거리는 명품 선글라스 사진이 떡하니 떠 있었어요. 제가 어제 금은방에서 피눈물 흘리며 팔았던 엄마의 금반지 2개 값이 저 선글라스 하나 갓도 안 된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감정 없는 목소리를 내며 아주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요. 아주 잘 어울리겠어요. 여행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룸미러로 동생을 보며 아주 흐뭇하다는 듯이 활짝 웃더군요. 하, 그래, 은지야, 많이 사. 오빠가 돈 다 낼 테니까 기왕 여행 간 거 거기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펑펑 쓰고 와. 저는 그들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차가운 핸들만 쥐었습니다. 이윽고 2대의 차가 다시 시어머니 댁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 커다란 캐리어를 2개나 꺼내놓고 잔뜩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이에 안 맞게 화려한 붉은색 새 원피스에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까지 주렁주렁 달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 끙끙대며 어머니의 무거운 캐리어를 자기 차 트렁크에 싣는 동안 시어머니가 제 차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애미야, 바쁜데 차까지 따로 몰고 배웅을 나왔어.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서 쉬지 안 나와도 되는데.
그래도 남편이랑 어머니 모시고 칠순 기념 크루즈 가시는데 며느리가 당연히 배웅은 해드려야죠, 어머니. 아유, 우리 며느리 참 착해. 그나저나 사돈 어른은 좀 어떠시냐? 갑자기 눈 수술을 한다더니. 네, 어머니. 어제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아이고, 그거 참 다행이네. 나이 드시면 어디 하나씩은 다 고장나서 돈 까먹기 마련이지 뭐. 그래도 장모님은 진작에 실비보험이라도 하나 든든하게 들어놓으시지. 생돈 나가게 그게 뭐람. 애미야, 이번에 친정 수술비 하느라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돈 좀 꽤나 빠져나갔겠다. 그치? 혀를 쯧쯧 끌끌 차는 소리가 열린 창문을 타고 제 차 안으로 얄밉게 들어왔습니다. 말투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척 애가 타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내는 내 아들 돈 축냈을까봐 아까워하는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남편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콧소리를 내며 냉큼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 언니도 친정엄마 수술비 대느라 고생 참 많았겠어요. 내가 우리 오빠한테 언니한테 좀 잘해달라고 단단히 말해둬야겠네. 자기들끼리 쿵짝을 맞추며 웃으면서 하는 비수 같은 말이었어요. 저도 창밖에 그들을 따라 소리내어 하아 웃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가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이 천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마음이나 미련 자체가 뼛속까지 싹 사라졌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음이 텅 비어버리니 화도 안 나고 분노도 없고 그게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무섭도록 편안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은 화려한 여행 가방을 끌고 떠나는 사람들로 몹시 북적였습니다. 남편 차에 짐을 다 내리고 장기 주차장 발렛을 맡긴 뒤 출국 수속을 마쳤을 때 그 사람이 제게 귀찮다는 듯이 툭 치며 말했어요. 여보, 나 없는 일주일 동안 집안 단속 잘하고 밥 잘 챙겨 먹어. 장모님 병간호나 하면서 친정에 가 있든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셋이서 재미있게 잘 놀다 와. 시어머니가 아들 팔짱을 꼭 끼고 저를 보며 한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가씨도 잘 있어라. 우리 아들이 큰맘 먹고 보내주는 여행이니까 늙은 어미가 아주 호강하고 올게. 시누이도 덩달아 시어머니의 다른 쪽 팔짱을 꽉 끼며 다정하게 볼을 비볐습니다. 언니, 우리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오빠가 다 쏜댔으니까 면세점 싹 다 털어올 거야 하. 마침내 세 사람이 나란히 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육중한 자동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는 잠깐 그 복잡한 출국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희희낙낙하며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사람들 틈으로 완전히 섞여 사라지는 걸 끝까지 두 눈에 담아 지켜봤습니다. 내 친정엄마의 절박한 눈 수술비를 매몰차게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떠나는 그 잘난 핏줄들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죠. 유리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저는 미련 없이 획 돌아서서 제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텅 빈 제 차 운전석에 홀로 앉아 가방 속에서 차가운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2달 전 우리 집을 매물로 내놓았던 동네 부동산 소장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소장님, 저예요. 주말 아침부터 죄송한데 지금 당장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 사모님, 아침 일찍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집 보러 올 사람 생겼어요? 제가 매물로 내놓은 집, 지금 당장 아주 급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오늘 당장 가계약금 걸고 사흘 안에 잔금 치르고 명도까지 깔끔하게 다 끝낼 수 있는 분 있으면 시세보다 20% 낮춰드릴게요. 조건은 바로 계약금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수화기 너머로 소장님이 너무 놀라 헉하고 거칠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사모님,
지금 이 동네 이 로얄층 평수가 아예 씨가 말라서 없는데 진짜요. 잠깐만요. 사모님 마침 저한테 이 동네 급매물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 돈 많은 갭 투자자 사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바로 전화 돌려볼게요. 통화를 끊고 15분도 채 안 돼서 소장님한테서 다급하게 숨 넘어가는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된대요. 당장 하신대요. 매수자분이 그 가격 듣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계약금 바로 쏘겠다고 난리 났어요. 사흘 뒤 화요일에 잔금 다 치르고 집만 싹 비워주면 아무 문제 없대요. 계약서 도장은 오늘 몇 시에 쓸 수 있어요? 제일 빠른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매수자분이 돈 챙겨서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신대요. 그때까지 오실 수 있죠? 네, 좋아요. 이따 2시에 뵐게요. 오후 2시, 주말이라 한산한 동네 부동산 사무실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소장님이 미리 빳빳한 계약서 서류를 책상 위에 쫙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인상이 날카로운 50대 초반 남자 매수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그 매수자분이 저를 보며 허허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 귀한 매물, 사실 시중에 나온다는 소문만 들었어도 제가 웃돈 주고 정가에 다 샀을 겁니다. 사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조건의 싼값으로 거저 들어가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몹시 급하게 처분하고 떠나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요. 저희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매매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기가 무섭게 제 핸드폰으로 계약금 수천만 원이 묵직하게 입금됐다는 은행 알림 문자가 띠링하고 울렸어요. 소장님이 도장이 찍힌 서류를 파일에 착착 챙겨 넣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뒤 화요일에 잔금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 치는 건 제가 아는 확실한 법무사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사모님, 집이 이렇게 빨리 나갔는데 당장 화요일에 짐 빼고 이사 갈 때는 확실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네, 소장님, 걱정 마세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철저하게 알아보고 완벽하게 받았어요. 소장님이 잠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없이 부인 혼자 와서 시세보다 20%나 후려쳐서 집을 당일 처분하는 게 뭔가 수상하고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저는 그저 눈인사만 하고 조용히 넘겼습니다. 모든 계약을 마치고 부동산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늦은 오후에 붉은 햇살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비스듬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징징 울리는 진동 소리에 핸드폰을 켜보니 막 크루즈에 탑승한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띄고 와 있었어요. 우리 배 탔다. 저녁에는 어머니 모시고 코스 요리 먹을 거야. 당신은 대충 챙겨 먹어. 평소 같으면 배 멀미 조심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다정하게 답장을 했겠지만 저는 그 얄미운 문자를 무표정하게 읽고는 핸드폰을 미련 없이 가방 깊숙이 던져 넣었습니다. 답장 같은 건 구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인간과 연락할 일은 평생 없을 테니까요.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사흘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저 끔찍한 시댁 식구들의 흔적을 싹 다 지워버릴 시간. 그들이 희희낙낙하며 바다 위를 떠다닐 일주일 동안 저에게는 모든 복수를 완벽하게 끝내고 새 출발을 하기에 아주 충분하고도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피 말리는 폭풍 같은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친정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 병실에 조용히 들렀어요. 큰 수술을 마친 다음 날이라
엄마는 한쪽 눈에 두꺼운 붕대를 칭칭 감고 환자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붕대 아래 남은 한쪽 눈으로 저를 애타게 찾는 게 단박에 느껴졌어요. 우리 큰딸 왔어? 서방 밥은 챙겨주고 병원에 온 거야? 응, 엄마 나왔어. 밥은 무슨? 눈은 좀 어때? 많이 아프지 않아? 난 괜찮아. 아침에 회진 온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됐다고 하더라. 그나저나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서방이랑 싸워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야? 별거 아니야. 엄마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엄마가 링거 바늘이 꽂힌 마르고 거친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느라 뼈마디가 굵어지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가엽고 서러운 우리 엄마의 손이었어요. 저는 그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적막한 병실 창밖으로 어느새 무거운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눈치 빠른 엄마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아셨을 텐데도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쥔 채로 피곤한 듯 스르륵 눈을 감으셨어요. 일요일에는 미리 계약해둔 친정 근처의 작고 아담한 새 빌라로 제 짐을 먼저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친정 엄마한테는 남편 회사 일 때문에 당분간 친정 근처로 이사 간다고 적당히 둘러댔어요. 진짜 지옥 같은 25년의 결말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저 파탄난 부부 사이를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을 텐데 아무것도 묻지 않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에게서 잔금이 완벽하게 들어왔다는 알림 문자가 크게 울린 건 운명의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텅 빈 부엌에 우두커니 서서 그 입금 확인 문자를 믿기지 않는 듯 2번, 3번 연겁 후 다시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장님한테 바로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저예요. 방금 은행 알림 왔는데 잔금 전액 다 확실하게 입금된 거 맞죠? 네, 사모님. 방금 매수자분이 현금으로 잔금 싹 다 입금하셨다고 확인 전화 왔어요. 저희가 연결해드린 법무사 쪽에서 구청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도 지금 막 깔끔하게 다 처리했고요. 이제 이 집 명의는 완전히 매수자분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소장님. 주말 내내 신경 써주시고 빨리 처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휑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내 꽃다운 25년의 청춘을 몽땅 갈아 넣으며 미련하게 살아온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처자일을 키우고 매일 종종 걸음으로 밥을 짓고 억울해서 울고 싶을 때마다 혼자 부엌 구석에 숨어 숨죽여 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쉬움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단 한 방울도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남의 집처럼 아주 차갑고 낯선 공간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꼭 그때 그 사람한테서 요란한 알림음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띡 하고 도착했어요. 화창한 바다 위 크루즈 갑판 위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아가씨가 나란히 서서 찍은 호화로운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면세점에서 샀다던 그 비싼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아가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진 밑에 보란 듯이 얄미운 문자 한 줄을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우리 어머니랑 은지 표정 핀 거 좀 봐. 역시 여행엔 피부치가 최고라니까 아주 기분 째지네.
저는 그 천박하고 이기적인 사진을 감흥 없이 딱 한 번 쳐다보고는 핸드폰을 식탁에 차갑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주저없이 본격적인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25년을 한 집에서 숨막히게 살았는데 제 물건은 막상 꺼내보니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유행 지난 낡은 옷 몇 벌, 쓰다 남은 화장품 몇 개, 낡은 서류 가방, 그리고 친정엄마가 예전에 정성껏 떠준 따뜻한 털담요 하나. 25년 부부로 살았는데 정작 온전히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커다란 캐리어 딱 하나에 볼품없이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눈물나게 서럽기보다는 날아갈 것처럼 오히려 홀가분하고 시원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 짐은 아주 특별하게 따로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실에 있던 세면도구, 서재 서랍 안에 굴러다니던 중요해 보이는 서류 몇 장, 이사 갈 때 쓰는 커다란 종이 박스 하나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 노란 테이프로 칭칭 감아 단단히 봉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윗면에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메모를 적어서 꾹꾹 눌러붙였어요. 되게 귀한 아드님 짐입니다. 옷가지랑 세면도구 챙겨서 시댁에 맡겨두니 알아서 거두세요. 그 무거운 박스를 차에 싣고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다음은 그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끔찍하게 아끼던 물건들을 처분할 차례였습니다. 거실 벽면을 꽉 채운 으리으리한 대형 텔레비전, 그 사람이 이사 올 때 직접 고르고 비싼 돈 주고 설치했던 거예요. 서재에 있던 최고급 수입 오디오 세트,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태리제 천연 가죽 소파, 그리고 안방 화장대까지. 동네 중고 재활용 업체에 헐값에 다 넘기겠다고 연락했더니 트럭을 몰고 당일 총알 수거하러 바로 달려왔습니다. 건장한 직원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의 가정과 가구를 하나씩 드러낼 때 저는 부엌에 팔짱을 끼고 서서 시원한 냉수만 벌컥벌컥 마셨어요. 사모님, 여기 있는 거 저희가 트럭에 진짜 싹 다 실어가면 되는 거 맞죠? 네, 사장님, 전부 다요. 10원도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실어가세요. 아니, 저기 있는 저 천연 가죽 소파랑 오디오도요? 이거 상태 보니까 비싼 건데요? 네, 그것도 다 가져가세요. 눈앞에 꼴도 보기 싫으니까 흠집 나도 상관없으니 싹 다 뜯어가세요. 직원이 황당하다는 듯 잠깐 저를 힐끗 쳐다봤다가 다시 거대한 소파 쪽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원수질 일이 있길래 이 비싼 살림을 다 버리나 뭔가를 물어보려다 입을 다물고 그냥 일만 했어요. 1시간쯤 요란한 소리가 지나고 나자 그 복잡했던 집안이 운동장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텅 빈 바닥에서 쿵쿵하고 공허한 발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각 방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쓱 돌았습니다. 거실 벽에 알량하게 걸려있던 비싼 그림도 가차없이 내다버렸고 제가 키우던 예쁜 화분들은 친정으로 진작에 다 보냈고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들도 쓰레기 봉투에 싹 다 쓸어 담아 비웠어요. 이제 이 커다란 아파트 안에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딱 하나만 아주 보란듯이 남겨뒀어요. 그 사람이 틈만 나면 동네방네 자랑하던 초고가 한정판 수입 골프채 세트였습니다. 자기 비상금 털어서 산 제일 비싼 거라며 매일 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직접 수건으로 광이 나게 닦고 애지중지 챙기던 거였어요.
저는 그 무거운 골프백을 텅 빈 거실 정중앙 한가운데에 아주 꼿꼿하게 세워뒀습니다. 가구 하나 없이 사방이 휑하게 뚫린 빈 공간에 남편의 분신 같은 골프채 하나만 무덤의 비석처럼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그 우스꽝스럽고도 처절한 모습이 제가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아주 통쾌한 풍경이었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단호하게 잠그고 복도 우편함 깊숙한 곳에 집 열쇠를 던져 넣었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또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띠링하고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로 배에서 엄청 큰 랍스터 코스 요리가 나왔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 은지 이 기집애는 벌써 쇼핑백이 3개나 된다니까. 당신도 저녁 잘 챙겨 먹어. 저는 그 철딱선이 없는 문자를 무표정하게 읽고 코웃음을 치며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당연히 답장 같은 건 일절하지 않았어요. 지금쯤 내 짐 덩어리가 내 엄마 집 문 앞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겠지. 새로 구한 집은 친정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작은 빌라였습니다. 화려하고 넓진 않았지만 2달 전부터 혼자 살려고 꼼꼼하게 받았던 작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보증금과 넉넉한 월세는 집 한 돈으로 아주 넉넉히 치렀습니다. 제 단출한 짐을 드리고 나서 환기를 시키려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맑고 시원한 저녁 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어요. 빌라 맞은편 건물 너머로 친정엄마가 누워 계신 병원의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며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답답한 붕대를 풀고 소독을 갈아야 하는 날이었어요. 엄마 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아가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이 떠올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다정하게 울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정엄마였습니다. 애미야,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저녁은 제때 챙겨 먹은겨? 응 엄마, 나 밥 든든하게 잘 먹었어. 짐 옮기고 이사는 다 무사히 끝난겨? 응 엄마, 혼자서 짐 다 풀고 청소도 다 끝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애틋하고 먹먹한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모든 걸 다 눈치챈 듯한 엄마가 물기 어린 목소리로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참말로 고생 많았다. 우리 불쌍하고 장한 큰딸. 저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주 맑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오늘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 너무 시원해. 그 말이 100% 진심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나만의 온전한 방에 오롯이 내 짐만 가지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오늘따라 생각보다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매정한 인간은 지금쯤 자기가 돌아갈 집이 산산조각 나서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도 모른 채 아직도 바다 위 배에서 희한항랑 랍스터를 뜯고 있겠지요. 그 지옥 같았던 사흘이 지나고 맞이한 일주일은 제 25년 결혼 생활을 통틀어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5분 거리인 친정엄마의 낡은 아파트로 건너가서 나란히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엄마 눈에 칭칭 감겨있던 답답한 붕대가 드디어 풀린 건 수술하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대를 조심스럽게 풀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기가 막히게 잘 됐다고 이제 실명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두 눈을 온전히 뜨고 제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봤을 때 저도 모르게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애미야, 우리 큰딸. 이제 내 얼굴이 환하게 아주 잘 보인다.
응, 엄마, 나 잘 보이지? 이제 답답한 거 없지? 정말 다행이야. 그래, 잘 보여. 우리 딸내미 얼굴빛이 아주 환해져서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엄마가 활짝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유일하게 눈물을 흘린 순간이었어요. 소리내어 엉엉 운 것도 아니고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제 볼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인간한테서는 눈치도 없이 매일같이 태평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오늘 바다 날씨가 끝내주게 좋다. 우리 어머니가 배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신다. 은지 이 기집애가 면세점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캐리어가 터질 것 같다. 아주 돈 쓰는 기계다. 저는 그 속 터지는 문자들을 읽기만 하고 아주 짧고 건조하게 답장했어요. 네, 잘 됐네, 그래. 딱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멍청하고 오만한 인간은 바다 위에서 신선 노름하느라 자기가 돌아갈 집이 사라진 줄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쥐어짜이면서도 평생 반항 한 번 안 하던 아내가 감히 집을 팔아치웠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겠죠. 드디어 대망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인간과 시댁 식구들이 호화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친정엄마 집 식탁에 앉아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생일도 아닌데 아침 일찍부터 푹 끓여주신 진하고 고소한 미역국이었어요. 막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떠넣으려는데 식탁 위에 엎어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지징하고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남편이었습니다. 올 것이 온 거죠.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나 지금 공항에서 어머니랑 은지 모시고 집 앞인데 도대체 문이 왜 안 열려?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삑삑거리고 난리 났잖아. 너나 몰래 도어락 비번 바꿨어. 도어락 번호 제대로 누른 거 맞아? 비상 열쇠도 당연히 똑바로 눌렀지. 비상키도 아예 인식이 안 되고 안 맞아. 어머니랑 은지 짐 풀고 쉬다 가려고 밖에서 다리 아프다고 서 계시는데 도대체 왜 안 열리냐고. 너 지금 집 안에 있지? 장난치지 말고 당장 빨리 나와서 문 열어. 나 거기 없어. 뭐? 거기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주말 아침에 집에 안 붙어 있고 어디 쏘다녀. 어디야 친정이야? 당장 빨리 택시 타고 튀어와. 우리 어머니 피곤하신데 남의 집 복도에서 계속 서서 기다리게 할 거야. 기다리지 않아도 돼. 무슨 소리야 그게. 야, 여보세요. 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엄마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지만 아무런 말씀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이 아직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1분도 안 돼서 핸드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끊어지면 또 오고, 끊어지면 또 오고. 세 번째로 요란하게 전화가 울렸을 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받아라. 저러다 숨 넘어가겠다. 저는 빈 국그릇을 내려놓고 아주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그 사람의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이 들려왔어요. 야, 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방금 안에서 문이 열리길래 너인 줄 알았더니 무슨 시커먼 남자들이 우르르 나오잖아. 집안에 웬 공사하는 놈들이 잔뜩 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사람들이라고? 철거 업체라잖아.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바닥 다 뜯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내 집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왔냐고 소리 지르니까 나보고
남의 집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말라고 경찰 부르겠다잖아. 어머니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으시고 은지는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당장 튀어와서 설명해. 그 사람들 말이 맞아. 거기 남의 집이야. 뭐? 남의 집이라니. 야, 이 미친 여자야.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거기 이제 우리 집 아니고 남의 집 맞아. 내가 사흘 전에 금매로 팔았어. 수학이 넘어가 마치 텅 빈 무덤처럼 차갑고 섬뜩하게 조용해졌어요. 한 5초쯤 지났을까요? 꺽꺽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사람의 목소리가 흉하게 갈라져서 나왔습니다. 팔아? 네가 집을 팔아?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엄연히 내 돈이 들어간 내 집을 네가 무슨 권리로 팔아? 어떻게 팔아? 내 집이니까. 이 집 주인 칸에 내 이름 석자 당당하게 적혀 있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팔았어. 그게 왜 내 집이야? 사업 망했을 때 세금 때문에 내 명의로 잠깐 돌려놓은 거 몰라. 내가 당장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해. 경찰 부르고 변호사 다 사. 10년 전에 아빠 앞에서 당신이 공증사무소 가서 직접 지장 찍고 사인한 각서 법원에 싹 다 제출해 줄 테니까. 취득 자금 전액 처가에서 나왔고 당신은 이 집에 10원 한 장 권리 주장 못한다는 그 빳빳한 공증 각서 말이야.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더 길고 비참한 침묵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물고기처럼 헐떡이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당장 나와. 제발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어머니가 다 듣고 계시잖아. 동생 앞에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500만 원 보낸 것 때문에 홧김에 그러는 거면 내가 당장. 나 지금 엄마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 먹고 있어.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마.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밥이 중요해. 내 집 다 날아가고 당장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당장 오라고. 내 밥이 제일 중요해. 당신 어머니랑 시누이는 각자 자기 집 가면 그만이지만 당신은 앞으로 내내 길바닥에서 잘 지내봐. 앞으로 2번 다시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 영원히 받지 않을 거니까. 저는 그 사람의 악쓰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차갑게 뒤집어 놨어요. 곧바로 또 미친 듯이 진동이 울렸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한 국자 푹 떠서 제 밥그릇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국 식는다. 어서 먹어라. 응, 엄마, 잘 먹을게. 진짜 꿀맛이네. 진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책상을 울려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끓여준 짭조름하고 따뜻한 미역국 국물이 꽁꽁 얼어붙었던 제 속을 아주 뜨끈하게 데워주었어요. 밥을 다 먹고 한참 뒤에 설거지하기 전에 뒤집어둔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무려 32통이나 찍혀 있었고 문자도 셀 수 없이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장 튀어와라 죽여버리겠다는 악에 바친 내용이었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내용은 비굴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충격받고 쓰러지셨어. 나 은지 앞에서 진짜 개망신 당했어. 제발 살려줘.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냐. 10년 전 각서는 당신도 알다시피 형식상 쓴 거잖아. 그러다 제일 밑에 찍힌 마지막 문자 한 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집 어디 갔어? 나 오늘 밤에 당장 잘 데도 갈 데도 없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찌질하고 비참한 그 문자를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아주 가벼운 손가락으로 영구 차단 버튼을
꾹꾹 눌렀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미안하지도 않았고 앞으로가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2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아주 무겁고 더러운 짐덩어리를 마침내 벼랑 끝으로 내던져버린 것처럼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엄마가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문득 제게 물으셨어요. 애미야, 너 이제 진짜 괜찮은겨? 응, 엄마,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멀쩡해. 엄청 괜찮아. 제가 행주를 들고 엄마 옆에 바짝 서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한참 동안 따뜻하게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는 엄마 손에서 뽀득뽀득 소리가 나는 그릇을 받아 정성껏 물기를 닦았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부엌 창문을 지나 저희 모녀의 발끝까지 길고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시리거나 춥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따뜻한 봄날이 마침내 시작된 거니까요. 핸드폰 번호를 영구 차단했다고 해서 그 질긴 인간의 집착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조용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그 사람은 제 친정엄마가 사는 낡은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밤을 새웠는지 초췌한 몰골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기둥 뒤에 숨어 있던 그 사람과 정면으로 딱 마주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크루즈에서 랍스터를 뜯으며 호사를 누렸을 텐데 불과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수염은 덥룩하게 깎지도 않았고 그 비싸다며 자랑하던 명품 셔츠는 구김이 가득한 데다 퀴퀴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으리으리한 자기 집이 날아가 버렸으니 크루즈에서 돌아오자마자 좁은 시댁에 얹혀서 지옥 같은 며칠을 보냈다는 건 안 봐도 뻔했죠. 여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그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쓰레기장 쪽으로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야, 서보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야 라는 반말이 튀어나왔는데도 예전처럼 고함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비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주 차갑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 사람을 획 돌아봤어요.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더 이상 길바닥에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뭐? 변호사? 갑자기 무슨 놈의 변호사가 왜 나와? 우리가 왜 남이야? 우리가 왜 변호사를 껴안고 얘기를 해? 네, 우린 이제 완벽한 남이죠. 남보다도 못한 아주 철저한 원수죠. 그 사람의 퀭한 얼굴이 잿빛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야, 그건 그거고 일단 집 한 돈 내놔. 내가 그 집에 내 피 같은 돈을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당신 혼자 멋대로 팔아먹어. 당장 내 목 절반 내놔. 아니, 내 투자금이라도 내놓으라고.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판 거예요. 불만 있으면 억지 부리지 말고 법대로 하세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명의만 당신이지 그게 어떻게 내 집이야. 내 돈도 들어간 우리 집이잖아.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가방 안에서 빳빳한 명함 하나를 꺼내 그 사람 가슴팍에 확 던졌습니다. 제가 미리 선임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어요. 앞으로 10원짜리 하나라도 요구할 거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저는 여기서 당신이랑 더 섞을 말 없으니까. 그 사람이 당황해서 명함을 받지 못했고 하얀 명함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주지 않고 그냥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제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쾌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뻔뻔하게도 자기 몫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이 그쪽에서 보낸 어설픈 서류를 여유롭게 검토하면서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집값 10원 한 장 뺏길 일 없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공증 도장이 확실하게 찍힌 특유재산 확인서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남편 측 주장은 법정에서 설 자리가 아예 없어요. 이 서류에 따르면 법적으로 이 집과 재산은 10년 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의뢰인분의 고유한 재산이었습니다. 혹시 저쪽에서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거나 무슨 서류인지 내용도 모르고 억지로 서명한 거라고 우기면요. 이건 일반 각서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강력한 공증이 된 서류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판사님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제 발로 공증 사무소에 걸어 들어와서 인감도장까지 선명하게 찍은 거니까요. 저는 그제야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에 아주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집 문제는 이걸로 확실하게 끝내고 이제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펜을 내려놓고 잠깐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사모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혼인 파탄에 확실한 사유가 있으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있었습니다. 지난 25년간 피눈물로 맺힌 사유들이 아주 차고 넘치도록 많았어요. 저는 지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맞벌이하며 살림을 챙겼는데도 제 마음대로 생활비 한 번 넉넉히 쓴 적이 없었다는 것. 시댁 식구들 생일과 제사는 챙기면서 정작 제 친정 경조사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원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 결정적으로 며칠 전 친정엄마가 실명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수술비 100만 원을 차갑게 거절하던 바로 그날. 자기 친어머니와 시누이의 크루즈 여행 용돈으로는 500만 원을 턱턱 보내면서 내 면전에 대고 쳐가는 남이라고 모진 소리를 쏟아냈던 그 끔찍한 만행까지요. 변호사님이 타이핑을 치며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경제적 학대 및 심각한 부당 대우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변호사님이 그 인간 측에 정식으로 무거운 서류를 보냈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도장을 찍었던 특유재산 확인서, 공증 사본과 함께 이혼 소송 제기 예정 통보서였죠. 서류를 받은 그 사람한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이미 차단된 번호라 스팸 문자함으로 찌질한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다 뭐야? 이혼 소장?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집 한 돈이나 내놔. 저는 당연히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더 어이없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야, 그 10년 전 서류는 옛날에 세금 피하려고 당신 명의로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잖아. 내가 변호사한테 돈 주고 물어보니까 그런 꼼수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더라. 헛수고하지 마. 저는 코웃음을 치며 잠깐 그 문자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캡처해서 제 변호사님한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걸 보더니 곧바로 아주 통쾌하다는 듯 짧게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사모님, 오히려 아주 잘 됐네요. 저쪽에서 스스로 그 서류의 존재를 알고 도장 찍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이 문자는 저쪽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로 아주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다급해진 그 사람이 제 친정 동네에 또다시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토록 얄밉던 시누이 은지 아가씨가 그 사람 옆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호화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집이 날아간 걸 알고 독이 올랐는지 아가씨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따지듯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 언니 지금 혼자서 이기적이게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오빠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아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힘든지 언니가 알기나 해요? 아무리 부부 싸움을 했어도 그렇지. 한 가족끼리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가소롭다는 듯 아가씨의 위아래를 찬찬히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가족이요? 아가씨, 우리가 언제부터 한 가족이었나요? 그럼요, 가족이지. 언니도 25년이나 산 우리 식구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발 그 집 판 돈 오빠한테 돌려줘요. 아가씨, 며칠 전에 당신 오빠가 제 면전에 대고 똑똑히 그러던데요. 자기 피 붙이는 엄마랑 당신뿐이고 처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시어머니 크루즈 용돈 500은 아깝지 않고 내 엄마는 수술비 100만 원은 아까운 게 당신 오빠가 말하는 그 잘난 가족인가 보죠? 오빠가 나더러 남이라는데 그럼 저도 완벽한 남이죠. 왜 생판 남한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이러세요. 그 사이다 같은 한마디에 시누이 아가씨의 얄미운 입이 합주기처럼 꾹 닫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사람이 찌질하게 억지를 부리며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야, 지금 과거의 한 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내 집 판 돈부터 절반으로 공평하게 나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내 몫의 돈이라도 좀 달라고. 나 지금 당장 어머니 모시고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제발. 저는 그 사람의 비참하고 볼품없는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25년 전 처음 선을 봤을 때의 그 당당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짐승처럼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전혀 다른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당신 입으로 뱉은 말대로 우린 이제 피 한 방울 안 섞인 완벽한 남이에요. 생판 남한테는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법대로 깔끔하게 하는 게 세상의 예의죠. 앞으로 돈 필요하면 내 변호사한테 가서 서류로 정당하게 청구하세요. 저는 두 사람을 길바닥에 버려둔 채 아주 시원하게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 사람과 시누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발악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친정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데 제 경쾌한 발소리가 아주 또렷하고 힘차게 들렸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싹 다 타버렸는지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를 접수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에 제 인감 도장으로 반듯하게 서명을 마치고 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른 제 남은 인생처럼 아주 눈부시게 찬란한 봄날이었습니다. 세상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그 인간의 처참한 몰락 소문은 생각보다 아주 빨리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나서 한두 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친정엄마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부녀회장님이 저를 붙잡고 아주 고소하다는 듯이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 아주 파다하게 안 좋은 소문이 쫙 깔렸다는 거였어요.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시댁 식구들 호화 여행을 보내려다 집까지 뺏기고 쫓겨났다는 부끄러운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토록 유력했던 임원 승진 자리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회사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통쾌한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냥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 자업자득이고 사필기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직장 찌라시보다 먼저 제 귀로 알게 된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바로 시댁의 처절한 밥그릇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얄미운 시누이 은지 아가씨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연달아 띠링띠링 왔거든요. 아직 차단을 안 했던 번호였는데 구구절절 길게 써놓은 내용을 읽다 보니 핵심 요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그 사람이 홧김에 자기 엄마한테 크루즈 여행용 돈으로 줬던 500만 원을 당장 토해내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였죠. 언니, 지금 우리 집이 언니 때문에 완전 생지옥 난리 났어요. 오빠가 미쳐가지고 엄마한테 내 돈 500만 원 내놓으라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엄마는 크루즈에서 명품 가방 사고 그 돈 이미 다 써버렸는데 늙은 노인네가 도대체 어떻게 그 큰 돈을 다시 토해내냐고요. 언니가 피도 눈물도 없이 맘대로 집을 팔아버려서 우리 오빠가 저렇게 돈에 미친 거잖아요. 이거 언니가 다 이렇게 만든 건데 어떻게 책임 안 져요. 저는 그 뻔뻔하고 적반하장인 문자를 헛웃음을 치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당연히 답장 따위는 한 글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손가락으로 가차없이 영구 차단 버튼을 꾹 눌러버렸어요. 며칠 뒤에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재산분할 주장을 계속하면서 억지로 법원에 찌질한 서류를 냈는데 제가 낸 특유재산 확인서 앞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다는 통쾌한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아주 여유로운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상대방 변호사도 이 싸움은 법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뼛속까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기 의뢰인한테 착수금 뜯어내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구차하게 시간 끌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소송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까요? 길어봤자 두세 달이면 머리 아플 일 없이 아주 완벽하게 다 끝납니다. 법무법인의 공증 도장이 쾅 찍힌 확실한 서류가 있는데 재판부 판사님도 이런 뻔한 사건을 길게 끌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제야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싹 씻어내고 편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엄마랑 거실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지징 울렸어요.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나다 나야. 내 시어미다. 목소리가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며 오만하고 나긋나긋하게 명령하던 그 얄미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기가 푹 꺾여서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는 아주 비참하고 늙은 노인네의 다급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할 말 있으시면 제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아이고, 애미야, 너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피를 나눈 가족끼리 소송은 도대체 왜 해? 우리 불쌍한 아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네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매몰차게 길거리로 내쳐. 저는 깎던 사과를 접시에 조용히 내려놓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전화해서 따지실 게 아니라 아드님이랑 직접 마주 앉아 얘기하세요. 아이고, 그 미친놈이 지금 내 말을 귓등으로라도 들어야지. 대화가 안 통한다, 대화가. 나한테 크루즈 여행 보태준 돈 500만 원 당장 뱉어내라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여행 가서 명품 가방 사고 다 쓴 돈을 이제 와서 늙은 어미가 도대체 무슨 수로 다시 내놓냐고. 그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전혀 아니네요. 제가 해결해 드릴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가 큰맘 먹고 좀 나서줘야지. 네가 당장 이혼 소송 취하하고 그 집 다시 사면 다 좋게 해결될 거 아니야. 우리가 25년을 한 가족으로 살면서 언제 그렇게 사이가 나빴어. 서로 아끼면서 참 잘 살았잖아. 안 그러냐? 저는 거실 창밖으로 반짝이는 고요한 밤거리를 묵묵히 내려다봤습니다. 내 어머니, 당신들끼리 아주 화목하게 잘 살았던 거 맞아요. 저 혼자만 뼈 빠지게 노예처럼 희생하면서요. 수학이 넘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아주 싸늘하게 조용해졌어요.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애미야. 내가 널 얼마나 친딸처럼 아꼈는데. 친정엄마 눈 멀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제가 피눈물 흘리며 수술비 100만 원 달라고 꿇어 엎드리던 날. 아드님이 어머니 여행 가서 기죽지 말라고 어머니 계좌로 500만 원을 턱턱 보낸 거 뻔히 다 아시죠? 그날 아드님이 내 면전에 대고 처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아주 똑똑히 소리쳤어요. 그때 방 건너편에 있던 어머니도 귀가 먹지 않았으니 그 모진 말 싹 다 들으셨잖아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쥐 죽은 듯이 아무런 변명도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드님이 뱉은 그 말대로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처가는 남이라니까 남한테는 얄짤없이 법대로 하는 게 예의인 거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찌질한 변명이 이어지기도 전에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소파 옆에 앉아 듣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조용히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 아주 달게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시댁 구석에서 도대체 무슨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그 뒤로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좁아터진 시댁의 곰팡이 핀 작은 방에 구겨져 들어가 매일 술만 퍼마시고 살고 있다는 것. 시어머니가 다 큰 아들한테 식비라도 보태라고 생활비를 요구했다가 빈털터리 아들한테 쌍욕을 먹고 대판 싸웠다는 것. 가족애를 부르짖던 얄미운 아가씨는 오빠가 자기한테까지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자기 살기 바쁘다며 친정집에 발길을 아예 뚝 끊어버렸다는 것들이었어요. 피부치가 최고라며 낄낄대고 호화 크루즈를 타던 그 잘난 두 모자가 지금은 좁은 방구석에서 서로를 갉아먹으며 매일 원수처럼 티격태격한다는 아주 고소한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별로 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때 남편이었으니 불쌍하고 안 됐다는 생각도 꼴 좋다며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도 딱히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인간이 평생 동안 자기 손으로 뿌린 악독한 씨앗이 결국 자기 마당에서 독초로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서 아주 찌질한 마지막 문자가 온 건 제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착착 진행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영구 차단된 번호라 스팸 문자함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쌓여 있다가 한참 나중에야 우연히 발견했어요.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저는 그 구차한 문자를 무표정하게 쓱 읽고는 핸드폰을 탁 내려놨습니다. 물론 답장 같은 건 한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저런 인간 쓰레기한테는 이제 더 이상 쓸 말조차 없었으니까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어리석은 사람은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요? 25년을 한 이불 덮고 살면서 처가는 철저한 남이라고 짓밟으며 살아온 인간이 이제 와서 바닥에 나앉으니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한다는 건지. 저는 쓰레기를 치우듯 그 더러운 문자를 아주 영구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엄마가 저를 다정하게 불렀어요. 애미야, 얼른 와서 따뜻할 때 밥 먹어라. 응, 엄마. 나 지금 손 씻고 바로 간다. 저는 핸드폰을 거실 서랍 깊숙이 던져넣고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엄마가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인 맛있는 된장찌개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비록 평수는 좁고 화려하지 않은 아주 작은 부엌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대궐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부엌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하늘을 예쁘게 수놓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와 마주 앉아 따끈한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벅찬 가슴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거, 그리고 진짜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소박하고 작고 조용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였구나 하고요. 제 나이 피눈물 나던 지난 25년을 깨끗하게 도려내고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눈부신 봄날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이혼 소송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 피 말리는 소송을 시작하고 꼬박 5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님이 아주 밝고 통쾌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최종 판결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재판부에서 우리가 제출한 특유재산 확인서를 100% 완벽하게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뻔뻔하게 억지 부리던 재산분할 청구는 법원에서 아주 깔끔하게 전부 기각시켜버렸어요. 게다가 사모님이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서 위자료도 우리가 청구한 최대 금액 그대로 승소 결정 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거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가만히 내다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메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따뜻하고 보슬보슬한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혼자 조용히 입술을 달싹이며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찾아준 변호사님한테 하는 감사 인사인지, 절 살려주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지옥 같은 25년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가여운 저 자신한테 하는 위로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다 끝났어. 오늘 판결 났는데 내 재산 하나도 안 뺏기고 완벽하게 다 이겼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짙은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래, 우리 딸 그 지긋지긋한 거 이제 진짜로 다 끝난겨? 응 엄마, 이제 그 인간들이랑 평생 얽힐 일 없이 진짜 다 끝났어. 엄마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만 전화기 너머로 거칠게 떨리는 숨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도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느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모녀는 한동안 수화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한참 뒤에 엄마가 코를 훌쩍이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일찍 넘어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응 엄마, 이따 저녁에 갈게. 그날 저녁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며 한 상 가득 잡채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손이 많이 가서 명절이나 잔칫날에만 큰맘 먹고 먹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늘 말없이 잡채를 한가득 만드셨어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제 밥그릇 위에 윤기가 흐르는 잡채를 듬뿍 올려주시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왈칵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눈은 좀 어때? 이제 붕대도 다 풀었는데 불편한 데는 없어? 불편하긴. 이제 아주 날아갈 것 같이 시원하고 침침한 것도 싹 사라졌어. 텔레비전 자막 글씨도 아주 큼지막하게 잘 보이고 바늘기도 너끈히 꿰일 수 있겠더라, 야. 어유 정말 다행이다. 수술이 잘 돼서 진짜 천만다행이야. 다행인 건 나지. 다 우리 큰딸 덕분에 이 늙은 어미가 두 눈 반짝반짝 고치고 새 세상 보는 거잖아.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엄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해주신 거지. 네가 시집갈 때 내가 끼워준 그 귀한 결혼 반지 팔아서 병원비 냈잖아. 엄마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고 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저는 잡고 있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엄마의 앙상한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까짓 금반지 하나도 안 아까웠어, 진짜로. 그깟 쇳덩이 10개, 100개보다 우리 엄마 두 눈이 훨씬 더 소중한데 그게 뭐가 아까워? 엄마가 물기 어린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애틋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조용하고 쓸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늙은 엄마가 눈까지 멀어서 내 앞길에 무거운 짐만 됐지. 엄마는 다 알아. 네가 그 모진 시댁 식구들이랑 매정한 서방 밑에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힘들었는지. 속 깊은 네가 친정엄마 속상할까봐 평생 혼자 꾹 참고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왜 모르겠누? 저는 왈칵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들었다가 목이 메어 그냥 툭 내려놨어요. 나 진짜 힘들었어. 엄마, 근데 엄마 때문에 힘든 건 단 하루도 없었어. 오히려 엄마가 든든하게 내 곁에 살아계셔서 그 모진 세월 이 악물고 버틴 거야. 엄마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고개를 돌려 베란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훌쩍이며 엄마를 따라 까만 밤하늘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어느새 촉촉하게 내리는 봄비 속으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온전한 새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건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였습니다. 으리으리하게 크고 화려한 아파트는 절대 아니었어요. 친정엄마 아파트에서 천천히 걸어서 5분이면 닿는 양지바른 곳에 있는 작고 깨끗한 빌라였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저와 친정엄마가 오가며 다정하게 지내기엔 아주 안성맞춤인 크기였어요.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고 나서 반짝이는 새집 열쇠를 건네받아 들었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차가운 쇳덩이를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25년 전 낯선 시댁 식구들의 가식적인 축하를 받으며 신혼집 열쇠를 건네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와 쇠약의 물리적인 무게는 비슷했을 텐데 제 마음이 느끼는 무게감은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평생 시댁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숨막히게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번에 제 손에 쥐어진 이 열쇠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제 가슴을 마구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따뜻한 믹스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원래 집에서 가져온 짐도 캐리어 하나뿐이라 얼마 없는데 엄마가 바리바리 이것저것 정성껏 챙겨오셨어요. 플라스틱 반찬통 몇 개, 친정집에서 깨끗하게 삶아 쓰던 뽀송뽀송한 수건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방 창가에 두고 키우던 아주 작은 선인장 화분 하나였습니다. 애미야, 이거 봐라. 이거 아직 안 죽고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 엄마가 양지바른 새집 거실 창가에 조심스럽게 화분을 올려놓으면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가 아주 어릴 때 시장에서 예쁘다고 사서 10년 넘게 키우던 그 낡은 선인장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두고 갔는데 엄마가 그걸 25년 넘게 버리지 않고 애지중지 물을 주며 가꾸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 세상에. 엄마 이걸 여태까지 아직도 안 버리고 갖고 계셨어. 버릴 수가 있나? 내 금쪽 같은 딸내미 흔적인데 이 귀한 걸 어떻게 함부로 버려. 이것 봐라.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꼿꼿하게 살아서 뾰족하게 가시를 세우고 있잖냐. 저는 그 조그마한 선인장을 홀린 듯이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뾰족한 녀석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창가에 아주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25년이라는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도 썩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남은 게 꼭 제 모습 같아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비참한 소식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가끔 바람을 타고 아주 고소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조강지처를 내쫓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더러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결국 임원 승진은커녕 짐을 싸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통쾌한 얘기였어요. 퇴직금마저 빚 갚는 데 다 날리고 시어머니가 사는 좁은 집에서 매일 술에 절어 살며 피부칠하던 두 모자가 원수처럼 치고받고 싸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고 그냥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인간의 시궁창 같은 인생은 오롯이 그 인간 스스로 치러야 할 끔찍한 업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털끝만큼이라도 관여할 이유도 가엾게 여기며 안타까워할 이유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봄 기운이 아주 짙게 무르익어 가던 어느 화창한 날 오후였습니다. 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하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엄마가 건강한 두 눈으로 맑은 세상을 보고 흩날리는 봄꽃을 구경하시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란히 발맞춰 걸으면서 엄마가 담장 너머를 가리키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저기 핀 개나리 좀 봐라. 올해는 유독 노란 게 색깔이 아주 참 곱고 예쁘다. 그러네 엄마 햇빛을 흠뻑 받아서 그런가 꽃이 아주 샛노랗게 활짝 피었네. 이렇게 예쁜 걸 내 두 눈으로 또렷하게 잘 볼 수 있는 게 엄마는 아직도 꿈만 같고 신기해. 작년 이맘때 봄에는 눈이 침침해서 저 노란 꽃이 그냥 뿌연 안개처럼 보였었는데 말이야. 저는 뭉클해지는 가슴을 누르며 엄마의 주름진 손을 제 겉옷 주머니에 넣고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나랑 구경할 예쁜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 눈이 당연히 잘 보여야지. 엄마 다음 달에 날씨 좀 더 풀리면 우리 둘이서 양양 솔비치로 1박 2일 여행이나 다녀올까? 바닷가 가서 시원한 파도 소리도 듣고 맛있는 회도 실컷 먹고 재미있게 놀다 오자. 엄마가 제 말에 소녀처럼 까르르 웃으셨습니다. 저도 엄마를 따라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었어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이 너무나도 맑고 청명한 구름 한 점 없는 눈부신 파란 하늘이었어요. 저는 상쾌한 봄바람을 맞으며 걸으면서 지난 세월을 조용히 되돌아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시부모를 떠받드는 누군가의 희생적인 며느리였고 오만한 남편에 무시당하는 아내였고 텅 빈 집을 쓸고 닦는 외로운 파출부였어요. 그게 마냥 틀리고 잘못된 삶이었다고 함부로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아프고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온전한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걸어서 5분 거리인 친정엄마 집에 가서
다정하게 아침밥을 나눠 먹습니다. 낮에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고 저녁에는 내 집 창가에 평화롭게 앉아서 늙은 선인장에 정성껏 물을 줍니다. 남들이 보기엔 쳇바퀴 도는 별거 아닌 평범한 하루일지 몰라요. 근데 눈치 볼 사람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별거 아닌 소박한 일상이 눈물나게 이렇게 미치도록 좋을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수술비 100만 원이 아까워 내 엄마를 장님으로 만들려 했던 가짜 가족들은 가차없이 쳐냈고 20년 묵은 선인장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내 피부치가 누구인지 이제는 제 마음의 눈에도 한치의 흐림 없이 아주 똑똑하게 잘 보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25년 시집살이의 막을 영원히 내리고 비로소 내 이름 석자가 주인공인 진짜 내 인생의 무대에 찬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25년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사이다 결말 통쾌하셨나요? 처가는 남이라며 천륜을 저버린 인간의 최후는 결국 길바닥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이 앞으로 따뜻한 봄날 같은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인생극장화에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